자, 수업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챕터 2장 후생경제학, 거기 한번 볼게요. 자, 7페이지 펼쳐주시고요. 약간 인트로 한번 정리합시다. 자, 후생경제학,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후생이라는 게 웰페어다라고 해서 삶의 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웰빙이라고 보시면 돼요. 행복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행복, 웰빙, 요거 기준은 사실 뭐냐라고 하면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효율성과 사회 전체예요.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국가 전체, 집단, 사회 전체의 어떤 행복이야. 그래서 효율성과 공평성, 요게 바로 이제 후생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포인트 1에서 보셔야 될 거는 효율성, 특히 파레토 효율성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한 명을 놓고 보면 이제 우선 집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낭비가 없는 거지만, 한 명 놓고 보면 낭비 없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둘 이상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면요. 둘이 이제 여러 가지 계약과 선택 교환을 통해서 효율성이라는 파레토 효율성은 더 이상 나은 상태가 없는 거야. 개선이 불가능한 파레토 개선이라고 합니다. 개선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게 바로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나눠서 볼게요. 우리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뭔가를 만들어요. XJ랑 YJ를 만들고 그 만든 것을 A와 B한테 나눠주게 되네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노동이 X뿐만 아니라 Y에도 가고요. XJ, YJ 전부 다 A와 B한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먼저 여기에서의 효율성을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생산의 효율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X와 Y를 생산하는데 낭비가 없이 노동과 자본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는 뭐 그런 상태를 생산의 효율성이에요. 내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과목이 여러 개 있습니다. 재정학을 기본으로 해서 세법과 회계학 등등등이 있는데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그랬을 때 가장 최선의 결과를 얻을 것인가, 그걸 나타내는데 결론을 나타내면 MRTS로 표현되죠. 하첨자 LK가 우리가 배치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X에 투입되는 L과 K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LK는 노동과 자본을 나타내는 거죠. 자, 이거 두 개가 같을 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기계적으로 암기하시면 안 돼요. MRTS 느낌이 있어야 돼요. 관심사는 L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노동이 관심사인데 노동이 지금 어디서 일을 해요? X에서 일을 한다고. 그래서 X에서 X를 생산할 때 L의 어떤 기여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토트넘이라는 축구팀에서 손흥민의 기여 정도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요거는 L이 지금 Y 생산하는 거 있어요. Y에서 L의 기여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두 개 같을 때가 우리가 최적이 되는 거죠. 만약 부동호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 있으면. 자, 노동자가 X에서 기여하는 바가 훨씬 더 높아요. Y에서는 잘 기여를 못해. 안 가본 길이니까 모르겠지만 손흥민이 만약에 류현진과 같은 팀에서 야구를 해. 축구만큼 기여를 못할 수가 있어요. 달리기 빨라가지고 뭐 도루 주자 이런 걸로만 하지 뭔가 팔의 힘이 약해서 안타도 못 치고 등등등 그렇다 합시다. 그럼 손흥민은 L은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L은 Y에서 기여 정도보다 X에서 기여 정도가 더 높으니까 이쪽으로 L이 이동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다른 것도 다 똑같으니까 이 정도는 봐주세요. 그러니까 MRTS를 하는데 무슨 델타 L분의 델타 K 이런 거 하면요 문제 풀 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니까.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MRTS를 딱 듣고 무슨 뜻인가? MRTS가 크다? 특히 관심이 노동자인데 노동인데 노동의 기여도가 크다 이 뜻이야. 그럼 노동자는 Y에서 있는 것보다 X에서 기여 정도가 크니까 노동은 이쪽으로 가고요. 자, 반대로 보면 자본은 어디가 기여도가 커? 여기가 커요. 자본가들은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그 과정을 보시면 이쪽에 노동자가 많아져요. 그럼 노동자가 많아지면 손흥민이 지금 그런 선수가 없으니까 손흥민이 그렇게 영웅이고 슈퍼스타 대접을 받지. 손흥민 같은 사람들이 토트넘에 막 한 5명씩 있어봐. 손흥민의 가치는 떨어져요. 그러니까 노동이 이쪽으로 이동하면 노동의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여기는 어떻게 돼? 노동자들이 떠나게 되니까 그렇지, 노동의 가치가 점차 높아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꼴이 아닐 때는 균형이 아니다가 이렇게 조정 과정을 통해서 이동을 통해서 조정합니다. 이동 과정을 통해서 자, 저기 나와 있는 MRTS가 같아지는 겁니다. 굳이 쓴다고 하면 이게 MPL, MPK예요. 자본의 한계 생산 대비 노동의 한계 생산 그 비율입니다. 얘랑 MRTS가 LK가 역시 분모는 기준 역할이고요. 분자가 초점입니다. Y가 같아질 때 요럴 때 생산의 효율성이 달성돼요. 자, 우리가 요때가 생산에서의 균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균형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균형이 뭐야? 어떤 상태에 머물렀을 때 더 이상 움직일 만한 유인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게 이제 생산자 시장에서 생산물의 저기 관련해서 생산의 효율성인데 생산의 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노동과 자본이 더 이상 움직일 만한 유인이 없어. 왜냐면 이게 두 개 똑같잖아. 노동의 기여도가 똑같으니까 내가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어차피 기여도와 대우받는 게 똑같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의 선택이야. 내가 움직여봤자 얻을 게 없는 거죠. 지금 학원도 마찬가지야. 아, 여기 미래경영 왔더니 이거 안 되겠어. 나 움직여야겠어. 그럼 이건 균형 상태가 아니야. 근데 여기 딱 정착했는데 더 이상 이제 뭐 시간도 임박하고 등등 교과목도 그냥 받던 선생님한테 받던 책으로 공부하는 게 낫겠다 해서 그냥 여기에 나 가만히 있을래. 그게 이제 안정적인 균형 상태가 된 것이죠. 아셨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유추해서 보시면 자, 여기요. XY를 생산했어요. 그걸 A와 B한테 나눠주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교환이라는 말을 쓰는데 소비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소비의 효율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무차별 곡선이 두 개 접하는 상태예요. 이건 등량 곡선이 접하는 거고요. 그거보다 무차별 곡선이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상태인데 MRS 느낌이 있어야 돼요. 느낌이 없으면 넘어가세요. 지금 잡기엔 늦었어요. 그리고 MRS, XY,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는 뜻입니다. 시험에 아주 뭐 그렇게 막 뭐 나오면 너무 어렵게 나오고요. 그리고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지 말란 뜻은 아닌데 이걸 극복하면은 자신감이 생겨요. 그런 의미에서는 볼 필요는 있지만 자, 이렇게요.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MRS가 뜻이 뭐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관심사가 A라는 사람이에요. B라는 사람이고 XY라는 상품이에요. A에게서 뜻이 뭐냐면 관심이 X제예요. 이게 슬래시 그면은 이게 분모분의 분자하면 X가 관심이죠. 그래서 A에게서 XJ의 소중한 정도예요. 소중한 정도. 얼마나 소중하냐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같을 때가 역시 균형이야. 이게 같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요. 자, 예를 들어서 반대라고 할게요. 우리 전에 얘기하는 것처럼 MRS 옥수수랑 감자가 있다고 합시다.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MRS 옥감이라고 썼어요. 옥수수랑 감자 B라고 합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게 교환의 효율성이 달성된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면은 옥수수예요? 감자예요? 누가 더 옥수수를 좋아합니까? B가 좋아한다니까. B가. 얘는 감자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감자를 좋아한다면 또 헷갈려요. 시험장 가면. 그러니까 옥수수에 초점 맞춰서 B는 옥수수를 좋아하고 A는 옥수수를 싫어하는 건 아니야. 덜 좋아한다 이래야 돼요. 싫어한다라고 하면 쓰레기니까. 그럼 한계 효용이 0보다 작으니까 그러면 안 되고 이걸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B는 옥수수를 원래는 B는 A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또 정신 없으니까 옥수수를 더 좋아해 이렇게 해요.
A는 옥수수를 덜 좋아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옥수수를 좋아하니까 옥수수 얘한테 이동을 하고요. 감자는 얘한테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둘이 어떻게 돼? 얘가 이제 가진 게 이제 옥수수가 몇 개 없어서 좋아했는데 옥수수를 많이 갖게 되면은 이꼴이 이제 이쪽이 떨어지겠죠? 좋아하는 정도가. 그럼 얘가 내려가고 얘는 올라가니까 같아지면 거기서 스톱. 더 이상 교환할 요인이 없죠. 자, 여기가 이제 교환의 효율성, 소비의 효율성인데 우리가 경제학의 최종 원리라고 할까요? 경제학의 진리를 하나 고르세요 하면은 경제학은 이제 선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선택에 대한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제학 선택의 최종 원리, 기본 원리 그러면요 그냥 기본적으로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같다라는 게 최종 기본 원리 중에 하나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원리예요. 아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는요 그 선택을 해서 비용 편익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베네핏 코스트가 담겨 있어요. 그 선택을 해서 얻게 되는 이득과 그에 따른 비용을 비교해 봐서요 그게 같아질 때가 이제 최적 가장 좋은 상태가 된다. 한계 원리에 따른 것이죠. 자 여기 보세요. MRTS는 이게 편익이에요. 마지널 프로덕트니까 좋은 거예요. MRS는 한계 효용 비율인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여기다 쓰면 살짝 쓸게요. 자 한계 효용의 비율이라니까 X에 대한 한계 효용, Y에 대한 한계 효용. 한계 효용이니까 좋은 거잖아요. 얘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X에 대한 한계 효용과 Y에 대한 한계 효용 비율이 같을 때 요거를 나타내요. 마지널 유틸리티 좋은 거잖아요. 마지널 프로덕트 좋은 거잖아요. 비용 얘기 어디 있어요? 비용 얘기를 해야지. 비용 얘기 안 하고 있어요. 비용 얘기를 여기에 이제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정리를 하면 종합적 효율성 이렇게 얘기해요. 종합적 효율성은 저걸 다 아우르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MRS는 지금 어차피 두 개 똑같으니까 A와 B는 빼도 상관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MRS, XY 자 A와 B가 XY를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니 이거랑 그리고 비용을 신경 써야죠. MRT입니다. 이게 비용이야. MRTS 아닙니다. 자 그래서 MRT 요거 개념이 뭡니까 라고 하면요 요거 이제 비용이야 비용. 그래서 요건 보시면 XJ에 대한 한계 비용과 YJ에 대한 한계 비용 요걸 나타내요. 자 얘는 뭐였습니까? XJ를 얼마나 좋아하는가를 나타내는 베네핏이었습니다. 그래서 XJ에 대한 한계 효용 YJ에 대한 한계 효용 A와 B는 똑같으니까 제거했습니다. 역시 어떨 때 균형입니까? 같을 때라니까 같을 때요. 자 만약에 같지 않을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같지 않아요. 왼쪽이 커요. 그럼 이게 어떻게 돼? 해석을 해보세요. 노란 색깔 돼 있으면 XJ 생산하는데 들어간 비용보다 거기서 얻게 되는 즐거움 만족이 커. 그럼 XJ를 더 생산해야지. 이건 사회적으로 지금 XJ 자체가 토탈 전체 자체가 부족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XJ가 만약에 세무사를 합시다. 세무사 한 명 배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거기서 한 명 배출했더니 이거 쓸모가 없어. 너무 세무사가 널린 거야. 그럼 이제 뭐야 들어간 대비 인풋 대비 비용 대비 효과가 안 좋으네. 세무사 그냥 줄이는 거죠. 그 언제가 최적입니까? 그럼 이거 같을 때요. 같을 때. 그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뭐 그림 하다가 그림에 빠져들어서 잡아먹히지 마시고 요거 내용을 먼저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게 종합적 효율성이에요. 자,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1번 한번 풀어보시죠. 파레토 최적과 관계된 설명으로 타당하지 못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파레토 최적은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가장 효율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한 사람의 효용 감소 없이 다른 사람의 효용 증가가 가능하다면 이 상태는 파레토 최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가 있는데 우리 할 때 또 다른 상태로 가는데 누군가가 반대를 안 해요. 다 만장일치로 되는 거야. 만장일치로 공공선택 이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찬성을 하게 되면 그럼 이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파레토 시각으로 개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또 다른 상태로 가려고 해.
근데 또 다른 상태로 갈 때 만장일치로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가 우리는 파레토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더 이상 개선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이때가 파레토 최적이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피해보지 않으면서 사과가 10개가 있는데 뭐 4개, 4개 있어서 한 명 더 소비를 더 하는데 딴 사람이 피해보지 않으면 파레토 최적이 아닙니다. 2번 보세요. 두 재화를 동시에 생산하는 경우에 파레토 최적 상태가 파레토 최적이 아닌 상태에 비해서 두 재화 모두 생산량이 많다. 그렇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2번. 사과가 지금 10개가 생산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논아가준 상태가 A라는 사람이 사과를 뭐 6개 갖고 있고 B가 4개 갖고 있다 합시다. 이렇게 분배가 됐어요. 그럼 요거는 파레토 개선이야. 왜냐면 낭비도 없고 더 이상 누군가가 소비를 증가시키려면 다른 사람이 소비가 감소해야 돼요. 자, 그런데 B라는 상태는요. A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7개인데 얘가 1개 갖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지금 8개밖에 안 됐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10개를 다 소진하지 못했으니까 낭비가 존재하는 상태라고요. 그리고 얘는 지금 낭비가 없는 파레토 효율적인 상태가 되고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첫 번째 사람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6개인데 이건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딱 신적인 존재로 봤을 때는 뭐야 이 상태 B 상태보다 A 상태가 좋구만 해서 이쪽으로 가는 게 사회 전체적으로 낫겠어 라고 하는데 A는 어떻게 돼? A라는 애는 반대하지. 자기 기득권을 잃게 되고 줄어들잖아. 얘가 더 많이 갖게 되는 게 더 바람직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걸 얘는 싫어한다고 물론. 근데 이거는 낭비가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파레토 효율적은 아니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뒤에 똑같은 말이 계속 나와요. 두 재화를 동시에 생산할 때 최적 상태, 효율적인 상태에 비해서 파레토 최적이 아닌 상태가 오히려 더 어떤 사람이 소비량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 3번 보세요. 그 개념인데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하면 파레토 최적이다. 맞고요. 계약곡선 가지고 설명합니다.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된 상태가 계약곡선상에 있는 것 뒤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두 소비자가 두 재화를 소비할 때 MRS가 같아져야 돼요. MRTS 아닙니다. MRS가 한 개 대체율이죠. 다음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파레토 효율적인 상태에서 항상 달성되는 조건이 아닌 것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파레토 효율적이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렇게 할게요. 효율성 요거와 관련되어 있는 거는요. 한계 비용을 기준으로 하세요. 한계 비용, 가격 설정, 이렇게 하세요. 이게 효율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는 요거예요. 한계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평균 비용 아니야. 한계 비용과 가격이 같을 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4번에 보시면 시장 가격이 평균 비용과 일치한다. 틀려요. 무조건. 한계 비용과 일치한다. 이렇게 해야 돼. 공공요금 때도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요금에서 자연 독점할 때도 쓸 거예요. 자연 독점 시에도 등장합니다. 자, 우선 여기 나와 있는 P는 뭐냐면 P는 이 수요 곡선을 나타내요. 디맨드 곡선을 의미해요. 이렇게요. 왜냐하면 수요 곡선 하면 P는 A-BQ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수요 곡선이라고요. 여기다 Q라고 놓고 P 놓으면 이렇게 해서 이게 수요 곡선인데 수요 곡선을 P로 정리해서 나타낸 거 그게 바로 수요 곡선이고요. 여기 P야 P.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MR 곡선이 요거 이제 2배 기울기 가파르게 되는 거죠. 이 독점일 때는 그래서 P와 MR이 달라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D가 우하향하는 독점에서는 독점의 경우 자, MR이 P 요거 디맨드 곡선보다 밑에 있어요. 그래서 MR이 2배 가파르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P가 MR보다 이게 됩니다.
위치는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더 좀 특이합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개별 기업이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그래서 가격 수용자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격 수용자예요. 에서는 가격 수용자로 P가 그냥 정해져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BQ 이게 아니라 생산량과 상관없이 결정돼 있으니까 A와 같이 그냥 돼 있어요. 이렇게. 이거 임으로 이게 TR 구해가지고 MR 구하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P는 AR이 되고 MR이 돼요. AR은 평균 수입이고 MR은 한계 수입입니다. 여기서 뭐 그걸 다시 하기에는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얘가 MR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제 조건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R일 경우 이렇게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거는요. 그 4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조건 시장 가격이 평균 비용 아니요. 무조건 효율적이다 하면 한계 비용하고 같아져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1번에도 한계 비용 들어가 있죠. 2번에도 한계 비용이 들어가 있죠. 그건 다 맞아요. 근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라는 단서가 붙게 되면 가격 수용자이기 때문에 요게 성립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P가 MC랑 같다는 게 MC가 AR 평균 수입과 한계 수입과 다 같다 이렇게 돼요. 에버리지예요. 그래서 얘는 평균 수입, 얘는 한계 수입. 그래서 1번, 2번이 맞는 얘기예요. 앞에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말이 없으면 틀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번 보시면 두 재화의 상대 가격이 한계 대체율과 같다. 왜? 이것도 맞는 얘기죠. 3번 가보시면. 자, 거기 보시면 상대 가격이 뭐예요? PY분의 PX예요. PY분의 PX. 이게 이제 후생경제 제일정리 그렇게 되는 거죠. 얘가 한계 대체율과 같다. 한계 대체율이니까 이거죠. MUY, MUX 이게 MRS예요. MRS, XY 이렇게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거기 보시면 파레토 효율적인 상태라는 게 시장의 가격 이게 한계 대체율이 이거 다시요.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 챕터 2장이 조금 제일 어려운 파트예요. 그래서 이게 따라가기 힘드시면 기본 강의 파트 0을 다시 한번 보시고 나는 기본 강의 때 뭐 혹시 안 들어가나 어떻게 된다 그러면 우선은 챕터 2장은 제끼세요. 제끼고 3장부터 따라가시는데 그래도 못 따라오겠다 그럼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하시죠. 그냥 이걸 어떻게 뭐 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은 게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빠르게 다시 하는 게 낫고요. 오히려 그게 더 빠른 길이에요. 그냥 뭐 뭔가 좀 뭐 어떻게 뭐 하루에 특강 뭐 1일 특강 같은 거에서 어떻게 뭐 하면 되지 않을까? 안 돼요. 그렇게 만만한 시험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한 60% 공부한다 60점 나오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냥 60% 공부하면 꽈락이에요. 70% 공부해도 꽈락이에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니까 다 해야 돼. 다 그냥. 다 한다는 게 이제 그냥 차근차근 그냥 다 하지 않으면 근데 이제 사실 그러니까 이제 꽈락 아니면 점수가 뭐 80점 이상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거의 많이 갈라질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시험장 가서 실수하고 이제 그거는 이제 개인의 또 상황이고 역량이니까 그때는 또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도 많이 나긴 하더라고요. 한 10점에서 20점까지 차이 나는데 기본적으로 어렵든 쉽든 변하지 않는 점수는 이렇게 올려놓으셔야죠. 최소한의 그 기준이 되는. 자, 아무튼 이게 보면은 무차별성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X가 있고 Y가 있고 얘는 뭐예요? 예산선이네요. 예산선. 시장에서의 예산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게 되면 얘가 PY분의 PX가 되죠. 무차별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MRS가 되는 거죠. 두 개 같을 때가 이제 우리가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파레토 효율성 할 때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B라는 애도 역시 거기서는 한계 대체율이라고 했잖아. 지금 A만 얘기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A와 B가 같다는 얘기예요. 둘 다 앞에서 본 것처럼
요걸 보고 결정하다 보니까 요거 두 개 같고 얘가 얘랑 같고 그래서 둘은 같아지게 되고 결국 에즈워드 박스를 만약에 그린다라고 하면 이렇게 박스를 그리게 되면 시장에 가격이 있어서 두 사람의 무찰곡선이 접한다. 그 뜻이 담겨 있어요. 한 문제 가지고 계속 설명하기 뭐하니까 이 정도 하고요. 뒤에 또 다시 할게요. 5번은 아시겠죠? 한계 대체율과 한계 변환율이 일치하는 거 종합적인 효율성입니다. 3번 문제 좀 풀어볼게요. 3번. 자, 파레토 효율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가 파레토 효율성 중에서 효율성의 끝판왕이 뭐가 됩니까? 라고 하면 효용 가능 경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끝판왕이 제일 왕이에요. 게임할 때 제일 끝에 나와 있는 유틸리티 파서빌리티 프론티어 이렇게 얘기하죠. 효용 가능 경계예요. 자, 그래서 밑에 그림이 나와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의 사회 무차별 사회 효용 함수로 쓸게요. A와 B의 효용 함수로 되어 있는데 효용 가능 경계야. 그래서 이게 유틸리티 파서빌리티 프론티어 해서 이게 효율성의 대마왕 끝판왕 이렇게 있습니다. 요 위에는 다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A라고 있고요. 여기가 C라고 있다라고 합시다. A와 C는 다 효율적이라니까 A와 C는 모두 효율적입니다. 뒤에 또 요 문제 나옵니다. 어느 게 바람직한지는 알 수 없어요. 효율적으로. 우열은 판단할 수 없어요. 판정 불가. 둘 다 효율적이다. 요것만 되는 거지. 야, 둘 중에 누가 더 효율적이야? 이런 개념 없어. 다 완벽한 거예요. 물론 우열을 판단하려면 사회 무찰 곡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 무찰 곡선이 있다라고 하면 얘가 이제 공평성을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A와 C는 모두 효율성이 달성되는데 그 중에서 사회 무찰 곡선까지 감안한 A는 공평성도 충족이에요. 공평성도 충족. 그러니까 이제 효율성과 공평성이 다 충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람직한이라고 제가 첫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람직한 후생이 극대화되는 가장 바람직한 상태는 효율성과 공평성을 둘 다 충족하는 거예요. 바람직한 후생을 극대화하는 선택은 A 효율성과 공평성을 모두 충족하는 저기 A가 모두 충족하죠. C는 공평성을 모두 충족해요. 모두 충족하는 A가 채택된다. A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B는 효율성만 충족하는 거야.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의 효용이 이렇게 지금 달성되고 있는데, 네, 그랬을 때 1번 볼게요. 모든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 상태가 이 위에 나와 있는 거예요. A와 C 두 개 예를 들었어요. 모든 파레토 비효율적인 상태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선호한다? 아니요. 우리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B가 여기 있다고 할게요. 그럼 B가 여기가 10이면 얘는 지금 5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얘가 만약에 8이라고 할게요. 8이고 얘가 10 이렇게 있더라도 A는 어떤 걸 좋아해요? 효율적인 상태보다 비효율적인 상태를 더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저거랑 비슷해요. 요 앞에 이 사과 요거 있죠? 요거랑 똑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만 봐주시죠. 2번 보시면 파레토에서는 어느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손해봐서 저항하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다음 3번 경쟁시장에서 달성된 균형 가격은 파레토 효율성을 만족하고요. 4번 파레토 효율성과 관련된 후생경제학의 제일정리, 제2정리에서 선호체계에 대한 기본 가정은 동일하지 않다. 뒤에 다시 할 겁니다. 5번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된 자원 배분이 반드시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게 된다. 반드시 뭐면 아니다. 그건 맞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이제 엄밀한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보여주려고 한 것이지.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하려면 이제 여기 계약 곡선과 사회 무차별 곡선과 등량 곡선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우리 6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6번.
파레토 최적 상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문제 풀면서 개념을 정립시켜 나가셔야 돼요. 아셨죠? 이게 글자로 이렇게 써 있는 게, 이게 후생 경제 이런 게 사실 그림으로 나름대로, 그리고 숫자로 나름대로 표현해서 뭔가 시각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거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옛날 경제학인데 약간 철학에 가까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 뭔가 이념과 관련된 그런 거기 때문에 약간 뜬구름 잡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수학적으로 증명해내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철학자들이 다 그 수학자인 거 아시죠? 철학자, 사상가 이런 사람들이 다 수학자야. 그걸 이제 논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다 관련이 있어요. 뭐 우리가 케인즈 경제 사상가 철학자이자 수학의 또 대가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학이 이제 또 그렇게, 요즘 경제학이 많이 수학을 써서 그렇긴 한데, 뭐 러셀 이런 사람도 보면 이제 철학자이자 수학자고 다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뭐 간단하게 설명한다는 거 가지고 이 안에 다 담을 수 없어요. 그냥 좀 뭔가 한 귀퉁이를 그냥 제가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저기요 파레토 후생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좀 제가 난감해요. 그렇게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냥 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서 객관식에 또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되면 답이 되고 이 정도 되면은 아니구나, 그런 거를 비슷한 공통점을 좀 찾아내세요. 자, 6번 한번 봅시다. 파레토 최적 상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가 이제 파레토 최적 배웠지만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게 이제 박사 논문 주제 중에 하나야. 파레토 최적 상태에 대한 연구. 그럼 그냥 끝이야. 그게 박사 논문 주제야. 그 안에 뭐 이런 건 당연히 있고 자기가 더 생각해서 뭔가를 발전시켜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그냥 큰, 그렇죠. 뭐 행복, 이게 뭐 엄청나게 큰 대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간단한 얘기로 그냥 이렇게 끝마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 풀기 위한 스킬을 그냥 살짝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 정도 하고 받아들이시고 넘어가세요. 여기서 또 너무 막 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막 파고드시는 분이 있는데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자, 1번 봅시다. 어느 한 사람의 경제 상태를 변화시킴으로써 다른 사람의 후생을 개선시킬 수 있으면 안 돼요. 없는 상태가 파레토 최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짝 계약 곡선 하나 뒤에 나올 거니까 맛보기로 그리게 되면, A라는 사람이 있고요,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지금 분배 상태가 여기 알파라고 할게요. 근데 A의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B의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주황 색깔이 B죠. 아니 그러면 둘 중에 여기 어딘가로 가게 되면은 둘 다 개선이 가능한 상황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쭉 이렇게 직선으로, 곡선으로 연결을 했어요. 여기 위에 있는 선상, 여기 위에, 이걸 뭐 여기를 이제 코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위에 가게 되면 누군가는 피해보지 않으면서 둘 다 개선되거나 어떤 사람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A의 후생이 증가하면서 B는 감소하진 않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A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B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피해를 안 준다고. 아니면 이 중간에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가서 여기 안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 내린 게 뭐냐면, 두 사람의 무차별곡선이 이렇게 접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효율적이 아니고, 접하면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영역 안으로 갔다라고 할게요. 이동한 거를 하나 그림을 그릴게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동을 해서 이렇게 두 사람의 무차별곡선이 접했다고 할게요. 이렇게 접했다고 할게요. 이렇게 B가 있고 이렇게 A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 갔습니다. 베타로 갔어요. 그럼 여기서 어딘가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의 후생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이쪽으로 가면 B가 후생이 감소하고 이쪽 가면 A가 감소. 그러니까 이 상태 자체는 파레토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이 B와 베타와 같은 상태가 바로 교환의 효율성이 달성된 건데, 여기요 무차별곡선이 접했잖아요. 그래서 무차별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두 개 똑같다 해서 MRS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돼? MRS가 다르잖아요. 접선의 기울기가 다르니까 X 가위자 같이 생겼잖아요. 하나로 가위가 착착 해서 하나로 딱 되는 상태가 바로 파레토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선 2번 보시면 파레토 효율성은요, 공평성 무조건 X예요. 공평성 들어가면 다 틀려요. 지금 효율성만 얘기하는 겁니다. 파레토 효율성이니까. 4번 보세요. 타인의 후생 감소 없이는 어느 한 사람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 맞죠? 있는이 아니고 없는 이래야 됩니다. 네, 5번은 말도 안 되고 넘어갑시다. 자, 9번 봅시다. 이쪽으로 가서 보시죠. 네, 9번 한번 보시죠. 문제 좀 풀어보세요. 자, 9번 사적재와 공공재만을 생산하는 어느 경제 생산 가능 곡선이다. 이거 생산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거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자, 여기 보시면 X가 있고 Y가 있습니다. 이 생산 가능 곡선에 있는 것은 다 생산의 효율성을 달성해요. C점도 효율적이고 B점도 효율적이고 D점도 효율적입니다. 이 바깥쪽에 있는 것은 이게 도달할 수 없는, 달성할 수 없는 불가능한 점이라는 거 알고 있죠? 이 안에 있으면 낭비가 되는 점이에요. 낭비예요.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면 내가 낭비를 안 하게 되면 XY를 더 많이, 우리가 파레토 개선이 가능해. 이 영역으로 보면 이게 엄밀한 의미에서 파레토 개선이거든.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 특히 B로 가면 X제랑 Y제 둘 다 생산 가능한 것처럼 A와 B의 효용 가능 경계로 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이제 파레토 시각에서 개선이다 이렇게 본다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된 거는 이제 좀 아니지. 왜냐하면 아까 한 것처럼 이제 Y제가 감소하거나 B가 싫어하거나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여기가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 점이에요. 파레토 개선이 되는 점들을 연결한 거예요. 개선의 영역 이렇게요.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색깔을 칠하기도 합니다. 요 위로 가면 이제 개선은 되는 거지. 여전히 낭비는 있지만 이렇게 가면은 뭐 X제, Y제 둘 다 증가하긴 하는 거니까요. 자, 1번 B와 C는 생산의 효율성이 달성됐다. 오케이. 2는 특별한 조건이 없는, 특별한 조건이라는 것은 뭔가 기술 진보가 일어나면 이게 밖으로 갈 수 있는데 이렇게요. 생산, 성장 이런 게 되면, 근데 그런 게 없는 한 달성 불가능하고요. B에서 D로의 이동은 X제 생산이 증가했다는 측면에서 파레토 개선이다? 아니죠. B에서 D는요. 얘가 파레토 효율적인 상태에서 파레토 효율적인 상태로 가는 거니까 이건 비교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이제 뭐 그 사회에서의 뭐 선택점이 바뀌는 거죠. 그 사회에서의 선택은 사회무찰 곡선을 여기 그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그거 파레토 그 효율적인 거에서 효율적인 거로 간 거니까 개선은 아니고요. 자, 4번 A에서 B로 가는 것은 생산의 효율성이 높아졌다. 개선 맞고요. B와 D를 굳이 비교한다 그러면 지금 X제가 뭐예요? X제가 지금 공공재야. 공공재이기 때문에 자, D가 공공재를 더 많이 X제가 사적재네요. 자, X제가 사적재고요. Y제가 공공재예요. 그러니까 X제는 사적재만 생산하고 공공재가 빵이니까 가까우니까 작은 정부고요. B에 비해서 정부의 역할이 작네. 얘는 큰 정부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그 정도 봐주시죠. 자, 다음 10번 한번 봅시다. 10번. 자, 파레토 효율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이 개념이잖아요. 어느 한 사람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 그냥 개념이니까 그대로 보시고. 자, 2번 뒤에 할 겁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었다라는 전자에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일반 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다. 후생 경제 제일 정리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3번, 그것도 밑줄 치세요. 평등한 파레토 효율적이라 해서 공평성을 충족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주 그걸 틀리게 많이 합니다. 자,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화에서는 항상, 언제나 객관식에서는요, 유치하긴 한데 반드시, 항상 들어가면 반드시 틀려요. 아시죠? 항상, 반드시, 물론 이거 갖고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저차원적으로 푸는 건 아닌데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이렇게 틀려요.
그리고 주로 뭐뭐일 수 있다. 이런 건요. 거의 뭐 정답입니다. 틀린 지문이 아니에요. 이건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반드시가 들어가는데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반드시 뭐뭐는 아니다. 이거요. 이거랑 이거 두 개 같은 거 느낌 보이세요? 반드시 뭐뭐는 아니다가 뭐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지문이 돼요. 아셨죠? 근데 은근히 재정학에서는 거듭 말씀드리는데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주관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공평성 이런 게 있어서 문제를 만들다 보면은 그냥 오답은 반드시 뭐뭐이다 이런 거에서 주로 틀리게 되고요.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거의 좀 많이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번. 그러니까 그것도 하라는 거지 그걸로 풀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 하에서는 항상 사회 우생이 극대된다. 밑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니 여기 선택점이 여러 개가 있어. 그 중에서 사회 무찰 곡선이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게 공평성까지 충족하는 거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B가 가장 효율성과 공평성을 다 충족하는 것이고 A와 C는 효율성까지는 충족한다고. 근데 우리가 바람직한 할 땐 둘 다 충족시켜야 되는 거죠. 자, 5번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은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맞아요. 생산 가능 곡선, 효용 가능 경계선상에 있는 점들은 다 우리가 효율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그 시간이 약간 좀 그래서 좀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그때 쉴 때는 완전히 쉬시거나 엎드려 주무시거나 잠깐 나가서 바람을 쐬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걸요. 이거를 잠깐 2분이나 1분 정도 눈으로 판서를 보든 필기한 걸 보든 좀 잠깐 복습하세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나가는데 저보다 더 빨리 나가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저 나가고 한 1분 있다 그때부터 나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좀 복습하시고 머리 한번 잠깐 멍 때리시면서 보신 다음에 그리고 좀 쉬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